안녕하세요 선수들,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2025년도 제1회 중졸 사회 검정고시가 실행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우리 사회가 영역이 많지만 항상 중요한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오늘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또 출제가 됐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에 막 그 지리 정보를 입력해요. 네, 그리고 컴퓨터에서 우리가 막 이제 검색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죠.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후 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공, 분석해서 사용하는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 지리 정보를 넣고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그래서 일명 지리 정보 시스템. 이 지문에 다 있잖아요. 지리 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에서. 네, 일명 영어 약절 GI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만 가만히 꼼꼼하게 봐도요, 답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역시 기존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두 번째, 다음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우리가 지구를 딱 그려놓고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죠. 선을 막 나눕니다. 위로 90도, 아래로도 90도.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이 0에서 90, 남쪽으로는 남이 0에서 90. 네, 그러면 이걸 뭐죠? 이게 가로선, 위. 네, 가로선은 위선이고 이렇게 가로에 해당하는 이것은 그 각도는 위도라고 하죠. 위도. 네, 가로는 위도입니다. 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태양열이 오는데요. 이 적도가 가장 튀어나온 적도가 가장 많이 받죠. 그리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고緯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은 바로 이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들어갈 말은 위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도가 나왔는데 지난번엔 경도가 나왔죠. 경도는 또 우리 세로선이었어요. 네, 세로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180, 왼쪽 180도 해서 요 세로 각도를 경도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은 경도가 나왔고 이번 위도가 나왔습니다. 위도 경도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에 설명하는 농업 방식은, 자, 일단은 또 우리가 기후를 알아야 되죠. 세계의 기후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자, 기후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들의 의식주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뭐가 나왔냐?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열대 가장 뜨겁고 비도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조금 원시적인 농업 방식인데 숲을 불을 태워버려요. 네, 그래서 불화자를 써서 화전농업이라고 하죠. 홀라당 불을 태워요. 숲을 태워서 만든 밭에서 가사바, 얌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자, 이렇게 불을 홀라당 태우면 땅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게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땅이 아주 못 쓰는 땅이 됩니다. 땅이 척박해지면 또 딴 데로 가요. 또 홀랑 불 질러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불을 질러서 이렇게 만든다. 이동식 화전농업, 열대기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낙농업, 수목농업, 오아시스농업, 이동식 화전농업, 불화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숲을 태워서 만드는 거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열대우림에서는 이런 농업 방식이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4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기후, 또 기후와 연관된 문제인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기온의 연교차가 작대요. 연교차는 가장 뜨거운 계절 여름과 추운 계절 겨울의 차이가 크지가 않고 작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곡물 재배, 가축 사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호남 농업을 한대요. 자, 그러면 바로 무슨 기후냐면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고, 호남농업 하면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죠. 서한해양성 기후는 우리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뭐 곡식, 이제 밀농사, 서양 애들은 밀을 먹으니까 그 밀농사도 하고 가축도 먹잖아요. 고기도 먹어야죠. 가축을 키워요. 근데 가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료도 키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저거 함께 한다. 호남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한해양성, 영국이나 이쪽은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연교차가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름에는 막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연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여름에 비가 왕창 오죠. 여름 굉장히 고온 다습하고 이런 날씨에는 우리가 딱 벼농사를 하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온대 기후에는 우리나라처럼 계절풍 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 온대 기후 세 가지가 있는데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온 겁니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사막기후, 스테이프기후는 건조기후죠. 툰드라기후는 우리 한대기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그래도 우리 3번, 4번 문제가 기후랑 관련이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 주고 이게 무슨 기후일까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가 있죠. 그 온대 기후 중에서도 어떤 기후일까 정확하게 서한해양성 기후 그리고 열대 기후에서도 어떤 농사를 할까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기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 5번 다음 기억이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갔다. 그곳에는 파도의 이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 그리고 기둥 모양의 바위, 돌덩이들이죠. 절벽, 바위, 돌이 보여요. 자, 파도가 바닷가에 가면요. 해안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철썩철썩이잖아요. 근데 파도가 막 그 철썩이는 그 힘, 철썩 이렇게 때리면서 파도의 힘에 의해서 깎이는 침식 작용이 있고요. 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모래를 쌓는 퇴적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바위가 드러나려면 깎여서 바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파도의 침식 작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식으로 우리가 해안가에 해안 절벽 이 파도가 있으면 이렇게 해안 절벽이 있는 그리고 기둥 모양의 이런 바위들 뭐 시스텍이다 이렇게 용어로 또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침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를 쌓으면 모래사장, 우리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같은 게 생기는데 그건 퇴적 작용으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용어는 2번 침식입니다. 6번 다음에 설명한 현상은 도심의 주거 기능 약화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가장 가운데를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 가장 핵심이죠. 땅값 제일 비싸고 사람들이 오기 제일 좋아서 고층 빌딩 제일 많고요. 네, 바로 여기가 도심이에요. 그러면 도심은 고층 빌딩이 많고 뭐 아파트라든지 집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주거 기능은 별로 없다는 거죠. 상업 기능이 많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는 이제 주변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출근하는 사람 아니면 쇼핑 뭐 백화점 이런 게 있으니까 출근하는 그 업무나 쇼핑을 위해서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밤이 되면 자기 집들은 다 여기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밤 되면 여긴 사람이 다 퇴근하고 그러면 이 도심은 텅텅 비는 것 같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낮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밤이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고 가운데는 다 집에 가고 없어요. 비었어요. 이걸 무슨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인구가 비어있다. 인구 공동화 현상. 도넛 같죠? 도넛 모양 같다. 그래서 도심 바깥쪽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간 현상을 인구 공동화라고 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도심에서 나타나는 현상. 무슨 현상? 인구 공동화. 도심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이 인구 공동화 이 용어 자체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그린벨트도 잘 나오죠. 우리 개발제한구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오던 문제가 나온 겁니다. 7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요즘엔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LG도 막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또 전략적이에요. 모든 기업은 어떻게 하면 최대 이익을 만들어낼까 그걸 고민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발도상국에 조금 더 땅값이 저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그래서 본사는 선진국에 뭐 연구소나 이런 것도 선진국에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더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이것을 뭔가 일을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최상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이것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여러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입지해서 업무를 분담해요. 아까 그랬죠? 본사, 선진국, 연구소나 이런 건 역시 선진국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공장을.
자, 본사는 주로 자국의 대도시에, 생산 공장은 대체로 농비가 저렴한 국가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5글자로 공간적 분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도 많이 물어보고요.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입지하는 것, 이 공간적 분업도 우리가 같이 용어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역시 자주 나왔던 문제죠. 8번입니다. 다음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우리가 영해, 영해가 나왔네요. 그러면 영토, 영해, 영공, 요거 우리나라 국가의 영역에 관한 문제죠. 자, 영해를 설정한 기준선에서 200캐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한 바다이다. 네, 보통 우리나라의 영역은 일단 우리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죠. 땅이 있고 이 영토를 기준으로 몇 해리?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 바다로 칩니다. 그래서 이건 영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 영토와 영해의 그 하늘, 그건 영공이죠. 그래서 우리 땅, 우리 바다, 우리 하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바다가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좀 더 보너스가 생겨요. 바로 이 기준선으로부터 몇 해리? 200캐리, 200캐리까지 사용권을 받습니다. 200캐리. 그럼 그 200캐리에서 어차피 12해리는 영해니까 이 영해를 제한, 200캐리 중에서 영해를 제한 요 땅, 요것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죠. 영어 약자로는 EEG라고 하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 자,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선 사용권을 가져요. 네, 그래서 배타적인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물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해양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쏠쏠하게 유용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토, 영해, 그 다음에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 수역, 바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영해, 영토, 뭐 이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이 네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온 거죠. 9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사회 용어 중에서 사회 집단을 물어보네요. 사회 집단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 집단은 소속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뭐 접촉 방식, 결합, 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 가지 나누는데 뭐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이번엔 소속감이에요. 내가 소속감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소속되어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 Yes. 내가 거기 우리 학교야, 우리 가정이야, 내가 소속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내 집단. 근데 내가 소속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 그렇죠? 네, 이거는 바깥에 있다. 외 집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용어는 바로 외 집단입니다. 내 집단을 다르게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외 집단은 그들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죠. 여기 완전히 내가 들어가면 막 애착이 있고 챙기고 소속감이 있고, 근데 내가 안 들어갔으면은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고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외 집단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의 속성은, 이것도 뭐 너무 잘 나오죠. 문화의 속성 5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익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계속 배워요. 한국에서 자랐으면 숟가락, 젓가락 하는 법을 배웠을 거고, 뭐 서양에서 자랐으면은 또 영어와 그다음에 뭐 포크와 나이프 사용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어디서 배웠느냐 후천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쌓여와요. 계속 대대로 우리가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계속 쌓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기술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문화는 쌓여간다.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그리고 문화 계속 바뀌어요. 문화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동성인 거죠. 그리고 문화는 이게 우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가 막 얽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여러 요소가. 그래서 이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또 끼리끼리 공유하는 게 있죠.
공유성 이렇게 5가지가 아주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보세요.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1번.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주권. 그리고 내가 주인이면 주인답게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국민자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죠. 입헌주의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합니다. 권력 분립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민주주의 원리인데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눠서 한대요.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권력 분립, 권력을 나눴다. 세 개로 나눠서 상권 분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로서로요 견제합니다. 서로서로 잘하나 못하나 견제하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죠. 자, 국가기관이 일을 나눠서 한다. 권력 분리의 원리입니다. 정답은 4번.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권. 뭐가 있죠? 간섭하지 마, 자유권, 차별하지 마, 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그 다음에 우리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사회권이죠. 그리고 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걸 되찾기 위해서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자,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국민이 참여해요. 참여한다 참정권이네요. 자, 그런데 참정권을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까요? 우리가 선거날에 이제 선거하면서 국민 투표하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공적인 일을 해보면서 그래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단임권이 바로 참정권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면 정답은 참정권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우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정말 중요해요. 국민이 이 나라의 대표인데 이 대표가 이제 내가 대표다라는 걸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선거는 정말로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민주선거에 4원칙이 있죠. 일단은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2번째. 그리고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한 표면 한 표, 2표면 2표 똑같이 받아야지 누군 3표 주고 누군 1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평등선거는 지금 빠져있는데 평등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그게 직접 선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뽑았는지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비밀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있는 평등선거까지 해서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요 4가지가 선거의 4원칙이에요. 요 4가지는 기억하시고 그럼 그중에서 뭘까요?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내가 누구 뽑았는지 굳이 안 밝혀도 돼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 반대, 비밀 이해라. 비밀선거네요. 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누구 뽑았는지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누구 뽑았는지 비밀입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 국회는 입법부죠. 국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대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물론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면 개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라고 하잖아. 입법부. 법을 세우는 곳이다. 그게 입법부고 그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입법기관이다. 법률을 제정한다는 거죠. 자,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입법 활동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무엇을 제정합니까?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또는 개정도 할 수 있고요.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법 헌법이 개정해야 된다. 조금 바뀌었으면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헌법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률하고 달라요. 헌법은 진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국민투표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허락받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바로 법률을 제정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는 별명,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 세 기관이 딱딱 우리 별명처럼 외워주시면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법률 제정, 법률 집행, 법률을 해석하고 우리 적용하는 곳.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 기억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요. 우리 항상 나오는 그래프 뭐였죠? 자, 이렇게 크로스. 그럼 이게 뭐예요? 맨날 물어보는 거. 시장 가격이요. 가격은 얼마, 뭐 몇 개. 이렇게 해서 맨날 이걸 물어봤는데 이제 다른 걸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 모양. 이게 뭐죠?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을 지금 딱 주고 이걸 맞추라 이거죠. 자, 수요는 우리가 사려는 거잖아요. 사려는 마음, 사려는 욕구인데 보세요.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비싼 거 좋아요? 싼 게 좋아요? 싸게 사면 좋죠. 소비자는. 그래서 세일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에 싸니까 비싸면 싫어요. 그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격이 높아요. 높으니까 수요량이 적어요. 근데 자 점점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모양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빵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가격이 비싸다면 수요량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낮다면 아싸 그러면 더 사야지 이러겠죠.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억은 내려가는 거 감소, 리는 올라가는 거 증가, 감소, 증가. 정답은 2번이죠. 이것을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다. 그리고 요 그래프를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이거 크로스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바로 이 만나는 수요량과 공급이 일치하는 이 점이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 이것만 엄청 나오다가 이제는 좀 색다른 문제가 나온 거야. 아셨죠? 2번이 정답. 16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원화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자, 1달러가 1,300원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변해서 1달러가 1,500원이 됐대요. 1,300원이 1,500원이 됐어요. 환율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환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환율이 1,300원이 1,500원이 됐네. 자, 1달러 있잖아. 1달러를 은행 가서 1,300원이냐 1,5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환율 하락은 아니죠. 환율이 상승하면 좀 반대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달러 값이 비싸진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반대라고 보면 돼요. 둘이 반대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환율 상승, 하락 이 관계를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달러가 비싸지면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더 파생이 됐는데 예를 들면 나이키 운동화가 13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는 15만 원이 된 거예요. 똑같은 나이키 운동화가 15만 원 더 비싸진 거죠. 환율 때문에 2만 원이나 더 비싸게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입을 많이 안 하겠네요. 비싸. 안 사. 너무 비싸. 안 사겠죠. 그쵸? 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출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께 더 싸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더 잘 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비싸니까 안 가겠지. 이때 비싸. 환율이 쌀 때 가야 좋잖아요. 기왕이면. 그래서 해외여행도 좀 줄이게 되는 거. 반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이 더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 여행 더 많이 오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상황이 둘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역시 환율이 떨어지면 더 싸지면 그러면 수입을 더 많이 하겠죠. 해외여행도 더 많이 갈 거고. 그러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도 안 오고 수출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반대의 상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효과 2번입니다. 자, 17번부터는 우리 국사죠. 한국의 역사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는 당군 왕검이 세우신 고조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네, 고조선에는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8조법이 있죠. 아주 심플한 8조법, 엄격한 법이 있었던 고조선. 네, 너무 쉽죠. 이게 국가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18번. 이번엔 왕부 물어봐요. 우리가 중요한 국가.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는 항상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설명주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설명주 이게 누구 왕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면 이게 사진 같은 거, 유물이나 유적의 사진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아니면 어떤 유물인지 이런 것들. 아니면 중요한 사건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왕을 물어보는 거예요. 화랑도, 용맹한 화랑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어요. 화랑은 어느 시대? 신라. 그래서 영토 확정을 기념해서 정복할 때마다 여기 비석을 세우죠. 무슨 비석? 순수비래요. 무슨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자, 그래서 우리가 신라가 6세기에 진흥왕이 전성기였잖아요. 세종대왕님 조선시대고, 공민왕 고려시대죠. 광개토대왕 고구려죠. 그래서 화랑과 관련된 건 신라고요. 네, 신라 진흥왕입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번 사진 나왔죠. 그죠? 다음에 설명하는 국가유산을 제작한 나라.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 알고 이게 어느 시대일까 이제 국가를 맞추는 거죠. 석굴암이에요. 아, 우리 또 경주에 가면 수학여행 가장 많이 가는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이 있고 둘 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고 불국사 안에는 다보탑, 석가탑이 있고 네, 그냥 뭐 문화재가 지천이죠. 경주는 역사적인. 바로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고요. 신라 시대. 자, 그래서 완벽한 비례로 안정감과 균형미를 자랑하는 네, 경주 하면은 신라잖아요. 그러면 고려, 부여, 조선, 통일, 신라. 네, 그래서 통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였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그 통일 신라에 정말 그 예술적으로 훌륭한 탑이며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꽃피우죠. 불국사, 석굴암, 뭐 각종 탑들 생각하시면 이게 전부 다 통일 신라입니다. 정답은 4번. 네,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네, 어느 왕일까요? 그것도 유명한 것만 아셨죠? 막 어려운 거 아니라 유명한 거.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정도로. 자, 20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성계는 어느 나라를 세웠더라요? 조선이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이었죠? 원래 고려 말에 아주 유명한 장군님이셨죠? 고려 말에 고려를 부셔버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무엇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했고 그 후에는 조선이라고 해서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겼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고려일 때, 아직 조선이 아닐 때 여기 중국 요동을 정벌하고 하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네, 중국 요동을 정벌하래요. 이성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계속 반대 입장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러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 압록강 주변에 바로 어디서 돌았다. 군대를 턴시켰다. 네, 돌아왔다. 회군이죠. 유턴했다 이 말이에요. 위화도에서.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이렇게 유턴해서 턴해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권력 장악하고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네, 병자호란, 임진왜란, 살수대첩 아니고요. 다 유명한 시험 문제 다 나왔던 아주 중요한 전쟁들, 사건들이죠. 자, 위화도 회군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할 사건은 이제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이 1920년 일제강점기네요.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민족 산업, 우리의 기업을 키워야겠다. 우리 경제 산업을.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했고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아니 조선 사람은 조선 물건 사주자. 일본 물건 사지 말고 일본 산 거 사지 말고 그래야 우리 기업이 클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한국 물건 사줘야. 네, 그 말이에요. 그럼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 말이네요. 이것이 무슨 운동? 바로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 우리가 사주자 이거죠. 우리의 기업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1920년에 평양에 조만식이 시작했던 물산장려 운동. 정답은 3번입니다.
네, 60만 세운동 이거 1926년에 우리 학생들이 주도해서 순종의 장례식 날 벌어진 운동이죠. 3.1운동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반봉건 반내세를 내세우면서 전봉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의 수도를 원래는 개경인데 서경으로 평양인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다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이야. 다 시험 문제 나왔고요. 네, 근데 워낙 낼 게 많잖아요. 국사에서. 근데 요번에는 요걸 낸 겁니다. 다음에 또 요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22번. 다음 이번엔 또 무슨 사건일까요? 1894년에 군국 기무처가 이제 추진했고 여기서 자 과거제와 핵심이 이거죠. 신분제가 없어졌대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평등하잖아요. 대한민국 평등한데 옛날에는 막 신분제도가 있었죠. 뭐 차별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고 근데 언제부터 없어졌을까요? 법적으로. 모든 신분제를 없애겠다. 신분제가 폐지돼요. 그럼 신분을 조장하는 제도가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에 급제하면 평민도 양반이 될 수 있잖아요. 양반이라는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험이 아예 없어져야지 신분 제도 자체가 없어지겠죠. 네, 과거 시험도 없애고 신분 제도도 없앱니다. 바로 그 사건은 1894년 갑오 개혁입니다. 갑오년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갑오 개혁. 일본이 주도하에 갑오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신분제 폐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신분제 폐지하면 자동으로 갑오 개혁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무신정변은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한 100년간 군인의 시대가 오잖아요. 고려 중기에 중반에 아간파천 고종의 명성황후가 시해 당한 후에 러시아 공사관 처소를 옮기는 사건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이자겸 고려 시대에 우리 문벌 귀족인 대대로 왕비를 배출했던 경원이씨 가문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사건. 네, 이런 사건 딱 사건만 봐도 이게 어느 시대 정도는 이게 고려 뭐 이것도 고려 이렇게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23번. 자,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중종 반정을 주도한 흥부 세력이 자, 중종 반정 중종이 왕이 된 사건이에요. 그럼 중종 전에 누구였는데요? 연산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됐어요. 이제 자 홍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자 중종 홍구 세력을 견주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등용하였다. 이제 정치 세력이네요. 자 그러면 조선 초의 정치 세력을 생각해 볼게요. 조선을 건국한 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누구랑 손잡죠? 네, 바로 급진파 4대부입니다. 급진파 정도전. 네, 급진파 사대부. 근데 이거 조선 건국 반대했던 사대부들이 있어요. 신진 사대부 중에서 정몽주는 반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감하게 조선을 건국해야 돼. 급진파 사대부와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손을 잡아요. 자, 이들이 바로 훈구파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아니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조선을 건국하는 건 아니야. 고려를 부셔버리는 건 아니야.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는 우리가 살인파라고 합니다. 훈구와 살인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조선 초는 당연히 훈구가 조선 건국 세력이니까 파워가 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훈구하고 사림이 대립이 되죠. 그것이 뭐였어요? 사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번의 사화가 있잖아요. 훈구하고 사림이 막 싸워요. 근데 누가 이겨요? 훈구가 이겨요. 사림이 밟혀요.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었죠.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서 우리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는데요. 바로 그 기묘사화가 조광조를 비롯한 바로 이 사림들이 쓸려나가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중종이 이제 훈구 세력을 좀 견제하고 싶어서 이제 사림, 조광조를 막 되게 예뻐하고 조광조를 옆에 두고 막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조광조가 너무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고 하니까 이제 훈구가 견제 들어가죠. 그렇죠? 결국 견제 들어가서 이제 조광조와 이렇게 사림들이 쓸려 나가는 사화가 바로 기묘사화였습니다. 근데 그럼 그 기묘사화 전에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사림들을 이제 등용하였다. 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건 사림이에요. 사림. 이게 사림인 거를 조광조는 사림이었다. 이걸 알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24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것은 조선 성종의 업적입니다.
보통은 조선시대 하면 세종대왕님 아니면 조선 후기에 정조, 영조, 정조할 때 정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이제 흥선대원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들이에요. 세종대왕님, 그다음에 정조, 흥선대원군 이게 업적들. 근데 이번에 성종 조금 의외로 성종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나오던 왕은 아니네. 그게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렵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종은 이제 왕의 자문기이긴 홍문관을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께서 경연을 열었는데 세조 때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그 경연을 열었다는 거 성종이고. 자, 이걸 모른다 해도 볼게요. 성종은 바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조선의 기본 유교 법치국가를 보여주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훈요 10조, 척화비, 탕평책, 경국대전 요것만 키워드를 보면 훈요 10조는 얘들아 후대 왕들아 정신을 이렇게 하여라 라고 이제 가르침을 줬던 거. 태조왕건 때 훈요 10조가 만들어지죠. 고려 태조왕건. 그러니까 일단 아니에요. 척화비,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를 배척해야 돼! 라고 하면서 병인양구, 신민양구 위에 막 전국의 척화비를, 이거 흥선대원군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나는 막 붕당 정치, 막 노론, 소론 막 이렇게 맨날 막 세력 다툼하고 그거 싫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 탕평책을 실시하겠다. 영조의 정책이죠. 정조까지 계승을 하는데 영조, 정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조선의 기본 법전은 경국대전이고 이 법전을 만들기 시작한 건 할아버지인 세조인데 세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성종 때 와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종의 업적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 사건입니다.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 대한독립 만세! 만세! 태극기 들고. 뭐예요? 3.1운동이죠. 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다. 자, 우리가 태극기 한 장 들고 1910년부터 우리가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 그리고 45년까지 식민지였는데 자, 우리가 무단 통치로 너무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니까 우리가 평화시를 태극기 들고 우리 유관순 생각나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전국 해외로 우리 동파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제 만세 시위가 벌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3.1운동입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네, 새마을운동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거고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일본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빚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갚자. 그래서 어떤 나라 빚 갚는 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은. 네, 그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우리가 이제 IMF를 외환 위기가 있었죠. 현대사에. 그때 이제 금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IMF 빌려온 돈 다 갚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정답은 1번이죠.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늘 범인은 광범위하지만 이 광범위한 대신에 되게 좋은 거는 항상 정말 뻔한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신 범위가 많다 보니까 물어봐야 될 것도 많잖아요. 이번엔 여기 나왔으면 다음엔 여기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역시 중졸 사회도 쉽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화이팅!